자, 간호점사의 모든 것, 베스트 부생과 함께하는 강의,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이제 이 우리 간호조무사 강의의 공중보건학 강의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간호조무사 교육에 종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긴 시간에 간호조무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병원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무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고시가 네 분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기초간호학 파트가 이제 35%죠. 그 다음에 공공간호학이 15%,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이 20%, 마지막으로 실기간호학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기초간호학 35%와 실기간호학 30%는 모두 잘 적응을 하고 점수도 잘 나오는데, 과목낙제라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파트가 공중보건학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학은 이제 간호학과에서도 마지막 학년에 배우는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하기에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학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공중보건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이나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를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그마치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지나서 또는 30년이 지나서 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찾아오는 우리 중년 남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날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 까맣게 지워졌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공중보건 파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하다가 유튜브 강의에서 공중보건학을 시리즈로 한번 이제 엮어보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를 봤을 때 각각의 파트가 합해서 60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40%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공중보건학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서 모두 과목낙제 걱정을 안 하면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한테 아까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공중보건학 강의를 유튜브로 올릴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학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중보건학은 어느 파트가 있을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공중보건의 이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의 이해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일단 대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대상자에게 공중보건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실행할 것이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지역사회 주민 전체,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커뮤니티가 결국은 큰 테두리를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민슬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수명을 연장하고 결론적으로 신체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분야로 힘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야지만 공중보건이 완성이 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개인의 요구도가 맞물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보건지표에서 말하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인구의 어느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연도가 1945년도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환갑잔치 의의가 있었어요. 왜?
환갑잔치가 그만큼 자신이 태어난 해가 6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60년 만에 갑자년이 돌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해준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남보다 확실하게 너는 오래 살았어, 축하받을 만해, 이래서 해주는 게 환갑잔치예요. 근데 요즘 누가 환갑잔치 하나요? 환갑잔치 하면은 욕먹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야. 그럼 친구들이 나한테 축하해 한다는 얘기는 내가 80점이나 90점을 맞았을 때 축하하지, 내가 우리 반 평균이 70인데 65점을 맞았어. 근데 누가 축하해? 이거 비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한다는 얘기는 내가 평균 수명도 못 살았는데 뭔 축하를 받지? 이런 말들을 하시고요. 근데 그 뒤가 더 무서워요. 얘들아, 나 환갑잔치 필요 없다, 근데 크루즈 여행이나 시켜주면 어떨까? 이런 분들 계시다 그럽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평균 수명은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말하는 거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은 무엇이냐? 평균 수명을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거죠. 그럼 건강 수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출생 후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균 수명 마이너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을 뺀 시간, 이게 건강 수명이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80년을 산다고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약 15년간을 질병에 시달리거나 부상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지내고, 실제로 건강 수명은 65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따지면 자기 힘으로 즐겁게 고통 안 느끼고 살아가는 시간은 전체 평균 수명에서 마이너스 15년 또는 더 이상인 사람,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평균 이상으로 더 많이 시달리는 사람, 평균 이하로 건강한 사람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많은 시간이 아픔에 시달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게 공중보건학의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은 어떤 분야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환경보건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최초로 환경청을 만들었는데, 환경청을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환경청의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오염이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가장 먼저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테임즈강의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물은 오염이 돼서 마실 수가 없고, 이게 영국의 문제로 처음으로 대두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있죠? 한강에 물고기가 돌아왔다. 옛날에는 낚시를 해도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요즘은 한강변에 상류 쪽으로 가면은 낚시하는 사람들 아예 낚싯대 들여놓고 서울에서 낚시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상수도세와 더불어 이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수도세도 받고, 이 하수도세로 우리 물에서 나오는, 우리가 쓰고 나오는 물을 정화를 거쳐서 강물로 내보내기 때문에 물고기도 사는 그야말로 청정한 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 분야는 첫 번째가 환경위생이죠. 우리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오염이 있을 때 이 오염을 얼마나 규제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오수를 뜨거나 아니면 공기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거 다 환경청의 검사에 의해서 어느 일정 수치가 넘어갔을 때 내리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식품위생이에요. 자, 우리가 약에 못지않게 365일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게 식품이거든요. 근데 이 식품이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가 됐느냐. 식품을 떠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에 포장지 등등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식품위생 분야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은 3대 오염이 있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있고 오염물질이 떠다니다가 비가 오면
강수와 함께 같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 물이 결국은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질오염이 흘러가면서 땅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토양오염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3대 오염으로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 분야가 나옵니다. 산업보건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산업체에서 보내죠. 그 산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해녀라면 바닷물일 거고 그 다음에 항공기 승무원이라면 비행기 안일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잠수부를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고기압에 노출되면서 산업보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재해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업병이라는 것은 그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을 때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질병을 직업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직업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서 직업병으로 인한 어떤 폐해들을 방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역학이 있어요. 그럼 역학이란 무엇이냐? 질병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다. 도대체 이거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이냐?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동시에 식품으로 오염이 되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대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콜레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거의 극복이 돼서 보통 이제 한두 명의 콜레라 환자가 연간 발생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걸린 것이 아니고 동남아 여행 시에 거기는 수질이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콜레라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콜레라 진단을 확진받고 이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그 콜레라가 만연됐다거나 어떤 전파 경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관리가 나와요. 감염병 관리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중동에 나가서 낙타를 타고 관광을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시킨 게 천파만파 1만파로 아주 다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병원이 어느 병원이 뭐 무슨 음압장치가 없다는 등 뭔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기생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수, 강물을 통해서 오염되는 기생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뉴스에 나온 거지만 멧돼지를 잡아먹은 온 동네 주민들이 멧돼지에게만 있는 기생충에 감염돼서 고생했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담수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생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병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쁘게 말하면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질병을 보유하고 산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만성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여기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생활습관병 관리로. 그러니까 생활습관병 관리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옛날에 성인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질병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거기 포함해서 관절염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뇌경색 등이 발생하는 뇌졸중 이런 것들도 30대, 40대에서 발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운동하지 않고 고도비만에 시달리고 고지혈, 육류를 많이 먹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자기 관리 또는 습관을 잘못 들여서 생활 습관이 근본적으로 운동 안 하고 고지혈을 발생하는 음식을 다량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고 이래서 생겼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름 자체가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 분야에는 그럼 어느 분야가 있느냐? 첫 번째 보건행정이죠. 우리가 공중보건으로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중추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 분야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영양, 그 다음에 인구보건 문제가 생기죠. 쉽게 말해서 인구가 적으면 고출산 정책을 펼쳐야 되고 저희처럼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저출산 정책을 이제 지향하고 고출산 정책을 열심히 펼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계획적인 플랜 아래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고출산 정책을 펼지라도 아이들의 연령대를 잘 조절해서 쉽게 말해서 첫째와 둘째 아이의 터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원하는 아이를 다 출산하고 난 후에 단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부림수를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상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산부인과 교실에서 조사 통계를 낸 것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25%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다. 고정적인 파트너가 있다.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성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피임수를 사용해서 원치 않는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느냐. 이것도 나라 정책으로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분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보장 분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가 시행이 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얼마나 응용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지나면 혜택을 주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일정 한도 내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호장구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이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로 시행해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장애 보장구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 제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분야들, 이런 것도 어떻게 나라에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건강과 질병에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건강의 정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세가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또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럼 건강 증진의 개념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조정 능력이 증가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무슨 제도가 있느냐, 4학년서부터 보건교사가 정기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 및 보건생활,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은 결국 뭐냐? 건강증진 분야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조정 능력이 증가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건강증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원을 뛰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뭐하냐. 건강이 잃고 나면 금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면 연장에 의의를 둡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AD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ctivities of Daily Living.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상활동들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의의를 가지고 건강수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들,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하고, 또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스스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일정 연령이 되면 스스로 자기 식사를 차려서 먹고, 자기를 씻고, 자기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행위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연령대 계신 분들, 특히 요즘 요양원에 많이 입소를 하시는데,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일단 80이 넘으시면 요양원 입소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대까지는 자기관리가 가능하지만 80세가 되면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누워서 딴 사람이 그 사람을 100%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반쯤은 관리하고 누가 보조만 해도 되느냐가 그 요양 등급 요인 중에 가장 큰 중점적인 관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병의 이해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으로 기출문제에 나오겠지만, 인간은 예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은 무엇이냐? 병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항력을 높여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게 1차 예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건교육, 환경위생, 그 다음에 영양관리, 비만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2차 예방이란 무엇이냐? 조기의 진단치료,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해가지고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병의 진전을 지연을 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2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2차 예방은 모든 회사의 집단 검진, 정기 검진, 그 다음에 치과 검진 등이 2차 예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발견된 다음에 그 질병에 맞는 식이요법,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는 당뇨식이,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식이,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장식이를 투여해서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2차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견됐을 때는 1차 예방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예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예방은 무엇이냐? 만약 질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질병이 쭉 진행이 되더라도 그 잔재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을 앓고 나서라도 어떤 사람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와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를 다시 털고 재활치료를 한다든가 다시 사회 복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3차 예방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이 생기기 전에 1차 예방,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질병이 이미 생겼다면 2차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예방으로 다시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개요가 나옵니다. 감염병 개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감염병의 정의, 쉽게 말해서 병원체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감염의 라이프 스타일, 어느 병원소에서 나와서 어떤 경로로 그 질병의 병균이 나온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파를 해서 새로운 병원소로 들어가. 이걸 숙지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호스트죠. 호스트라는 얘기는 주인이란 뜻인데,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고, 인간의 질병은 숙주는 내가 숙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 나에게 말하자면 서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염병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관리해서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균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예방 개념에서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그 다음에 병원소에서 서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이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nsitivity. 근데 감수성은요, 질병에서의 감수성은 높은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질병의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A라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성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감성이 굉장히 깊고 오히려 많은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체의 개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질병에 잘 걸린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의 뜻은 뭐냐?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면역이 높다는 뜻은 감수성이 높은 거에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높으면 걸릴 수가 있다는 거고, 면역이 높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인 파트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쉽게 말하면요, 자기 스스로 그 병을 앓고 생기는 면역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병원체를 집어넣어서 인공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면역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 능동 면역,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홍역에 걸려서 홍역을 이겨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생긴 게 자연 능동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홍역 예방접종을 맞아서 홍역균에 대한 어떤 면역체를 만들어내는 게 인공능동 면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생기는 건 자연능동 면역,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만들어서 생기는 것은 인공능동 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면역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감수성을 낮추는 것이 건강수명을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공중보건학 개론에서 앞으로 공부할 공중보건 파트의 일부분을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공중보건 문제 몇 개를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베스트 부쌤과 함께하는 베스트 강의, 여러분 시리즈 1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10문제 정도 하고 여러분 문제풀이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 1번 보세요. 지역사회 건강 문제 중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문제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옳은 것, 이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건강 문제란 지역사회 주민 전체,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야말로
유소와 노년 모든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1번 조현병, 2번 임산부 관리, 3번 감염병 관리, 4번 퇴행성 관절염, 5번 영유아 사고 방지. 정답은 3번이죠. 요즘은 감염병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염병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는 뭐 두 번 말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거죠. 근데 2번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 파트에서 가정방문의 비율은요 오히려 보건소를 찾아서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비율보다 가정방문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굳이 비율로 하자면 클리닉에 방문해서 받는 치료의 비율이 40이라면 가정방문은 60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환자의 건강만을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클리닉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건간호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아니죠. 오히려 가정방문을 하려면 보건간호사의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환자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것은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장점에 속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4번 건강관리실의 물품 활용이 용이하다. 요것도 클리닉 방문 시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가족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5번이 가정방문의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왜냐하면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족들의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보건간호사가 방문해서 그 가족의 상황을 관찰하고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가장 큰 가정방문의 장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자,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4번이죠. 관할 보건소장. 이게 이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모두가 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는 당연히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관할 보건소장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1번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법상 보건소를 개설하는 기준 단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다.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에 보건소가 하나, 그 다음에 상록구에 보건소가 하나고 이 각각의 보건소장은 각각의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간호방문 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정방문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날 방문해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명이나 5명이다. 그러면 보건간호사가 나가면서 어느 환자를 먼저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는 상담을 해주고 두 번째 환자는 어느 환자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환자는 어느 환자를 해야 되냐를 먼저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감염병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느 때 방문해야 되느냐? 당연히 가장 나중에 방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염병이 있는 환자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환자의 균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하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의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와 미숙아가 있다. 당연히 미숙아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폐렴 환자와 결핵 환자가 있다. 당연히 폐렴 환자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질병에서 끝내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을 먼저 방문하고, 자신에게도 질병이 있고 타인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방문해야 되고요. 위중한 사람일수록 먼저 방문하고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자, 여기 5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출문제 2 들어갈게요. 1번, 사업을 하는 B씨는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 B씨의 3차 예방 치료요법으로 옳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한번 들으실까요? 우리가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뇌경색이라 그래서 뇌혈관에 혈전이 막혀서 그 막힌 부분 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뇌경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혈압과 고지혈 등을 동반했기 때문에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에 터진 혈액이 밖으로 유출되면 우리가 뇌라는 것은 두개골로 막혀있기 때문에 혈관이 눌러주는 파트가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의 증상이므로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공방송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차 예방 치료요법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시면요. 1차 예방은 자신의 컨디션을 최고도로 유지해서 질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컨디션으로 만드는 걸 말하죠. 그래서 1차 예방의 범위는 뭐냐 하면 보건교육, 그 다음에 영양관리, 환경위생, 비만관리, 쉽게 말해서 체중 조절을 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1차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뭐냐 하면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서 모든 질환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빨리 그 질병에서 완치가 될 수 있거나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그 병이 깊어져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재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2번의 치과 검진은 뭐냐면 2차 예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식이요법도 2차 예방이죠. 그 다음에 4번의 건강검진 또는 집단검진도 2차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물리치료가 3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3차 예방의 뜻은 뭐냐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재활을 하고 치료를 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게 3차 예방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환자 중 만성질환자들에게 집단검진을 실시하였다. 이게 2차 예방이죠. 2차적 예방인 집단검진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은 3번이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다음에 3번, 모든 국민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3번이죠. 공공성과 사회성.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로 결핵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 초등학생의 다음 조치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무슨 용액일까? 이것은요, 결핵균의 단백질을 뽑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알러지의 근원은 그 세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약 72시간 후에 거기에 빨간 딱딱한 경결이 나타나는데, 이 경결의 지름이 5mm 이하일 때 음성이고요.
5에서 9mm 있을 때 의양성, 그 다음에 빨갛게 부어오른 지름이 10mm가 넘으면 양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튜베르큘린 반응검사의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양성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1. 현재 결핵에 걸려있다. 2. 결핵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미 면역이 형성되었다. 근데 여기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면 결국 이 결핵균이 이 초등학생의 몸에 침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방접종 대상자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튜베르큘린 반응검사 후에 만약 양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답이 2번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면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엑스레이상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1번으로 가서 객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결핵 환자라면 딴 사람에게 옮기는 상태냐 아니면 옮기지 않는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활동성과 비활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객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활동성 환자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부적합하고 일단은 본인이 활동성에서 비활동성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고요. 만약 객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결핵 환자이긴 하지만 활동성이 아니래서 공공의 장소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핵 환자에게 일단은 BCG 접종, 튜베르큘린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이 일단은 검진의 이제 기본 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5번. 연령별 구성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인구지수인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우리가 부양비를 알아볼까요? 부양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생산인구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연령 인구를 만 15세부터 64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15세에서 64세의 인구분에 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년 부양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년 부양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부양비가 감소한다. 1번은 틀렸죠.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2번. 총 부양비가 올라가면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죠. 그만큼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모가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 3번은 틀렸죠. 분자가 아니죠. 그리고 16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저출산인 경우 유년교육비가 증가한다? 아니죠. 저출산이면 오히려 유년교육비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5번.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공중보건학 강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 2에서 보다 좋은 강의와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